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현대사라는 그야말로 거대하고 뜨거운 용광로를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그 파편들을 문학이라는 캔버스에 쏟아낸 거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나림 이병주 소설가인데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그의 참으로 기구했던 삶, 그리고 철학, 또 그가 남긴 그 방대한 문학 세계의 정수를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문장부터 보시죠. 태영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이병주 문학의 핵심 신조를 가장 아름답게 압축한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인 그 건조하고 딱딱한 역사에서 쏙 빠져나간 개인들의 은밀하고 깊은 아픔들이 은은한 달빛 아래서 문학, 즉 신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1장 역사의 기록자 이병주 소외된 목소리를 담다.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역사는 보통 눈에 확 띄는 거대한 산맥, 그러니까 승리나 권력의 큰 흐름만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의 문학은 골짜기를 기록한다고요. 역사가 미처 굽어보지 못하고 휙 지나쳐버린 그 깊은 계곡, 바로 그곳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평범한 인간들의 구체적인 슬픔을 복원해내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였던 거죠. 제2장 시대의 상흔과 감옥에서의 부하, 늦가기 대비의 용광로.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921년에 아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 엘리트 청년은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저 멀리 중국 전선에 학병으로 끌려갑니다. 해방 후에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는데 1961년 쿠데타 정권 하에서 펜으로 쓴 글 때문에 구속되는 운명을 맞고 말죠. 잘나가던 엘리트 청년에서 강제 징집된 군인, 그리고 정치범으로까지 전락하는 이 격동의 타임라인. 사실 그 자체로 한 편의 비극 영화나 다름없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겨진 그의 치명적인 사건, 바로 1961년의 필화 사건입니다. 당시 날카로운 필치로 현실 정치를 꼬집던 언론인이 5.16 군사정변 직후 자신이 쓴 글 때문에 이른바 분단 이후 작가 구속 제1호라는 정말 안타까운 불명예를 안고 무려 1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진짜 청천벽력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 감옥에서 보낸 이 2년 7개월이 그냥 절망만 하던 시간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차가운 감방 안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기구한 사연들이 그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일종의 거대한 창작의 임신기간이 된 겁니다. 이 억눌렸던 경험이 나중에 폭발적인 에너지로 분출되면서 1965년 44세라는 당시로선 꽤 늦은 나이에 비로소 소설가로 화려하게 데뷔하게 된 거죠. 제3장 대하소설로 그려낸 현대사, 실록소설의 탄생. 자, 그의 3대 명작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이 작품들은 각각 우리 현대사의 아주 아픈 시기들을 정확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리산은 이데올로지의 그 무서운 광풍에 휩쓸린 지식인과 빨치산의 비극을 다루고요. 산하는 제1공화국의 정치적 부패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합니다. 그리고 관부연락서는 식민지 시대를 견뎌내야만 했던 청년들의 방향상실을 짚어내죠.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결국 거대한 역사의 폭력 앞에 놓인 인간의 운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테마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작품들이 얼마나 머리 아플 정도로 치밀하게 기획되었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이념의 비극, 권력의 부패, 청춘의 자아 상실이라는 아주 무겁고 명확한 주제들 위로 엄청나게 방대한 인물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상상으로 쓴 허구가 아니라 진짜 지독할 정도로 철저한 자료조서를 바탕으로 그려낸 그 시대의 정밀한 해부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소설로 풀어냈을까요? 여기서 이병주만의 시그니처, 이른바 실록소설이라는 독특한 기법이 등장합니다. 팩트로 확인된 객관적인 역사 위에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같은 실제 인물들을 떡하니 등장시키고요. 바로 그 옆에 철학과 고전을 논하는 허구의 지식인 캐릭터들을 기가 막히게 배치하는 거예요. 사실과 허구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건조한 역사교과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당대의 핏빛 진실과 인간적인 고뇌를 그야말로 생생하게 끄집어낸 겁니다. 제4장 회색의 논리, 양극화된 세계에서 뉘앙스를 포용하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의 문학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철학, 바로 회색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가 펄펄 끓어오르는 사회에서 회색이라고 하면 보통 이도 저도 하는 기회주의자라고 욕먹기 딱 좋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이 회색은요, 공산주의의 교조적 폭력성 그리고 반공주의의 허구성을 모두 날카롭게 경계하면서 좌우 어느 극단에도 서지 않겠다는 정말 지독하게 치열한 저항이었습니다. 미쳐버린 시대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생존 전략이자 가장 깊은 공감의 태도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에는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는 공식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모든 섬세한 뉘앙스가 싹 다 증발해버린 승자만의 뻣뻣한 시선이죠. 반면 다른 한쪽에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문학의 진실이 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서 비로소 드러나는 개인들의 고통과 공감이 살아 숨쉬는 곳. 바로 여기가 이병주 작가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영역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을 어느 쪽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마지막 제5장, 나림의 문학적 유산, 논란, 영향력, 그리고 지속되는 울림. 이병주 작가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평생 80여 권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작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그 엄청난 대중적 인기와 다작이 주류 문단으로부터 마냥 좋은 평가, 온전한 박수만을 받았을까요? 사실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워낙 다작을 하다 보니 깊이가 부족하고 겉핥기식 지식 나열에 그쳤다는 상업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둘째, 아무리 시대의 아픔을 그렸다 해도 결국 부르주아 인텔리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말년에 출간한 대통령들의 초상이라는 책에서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들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 스스로 영성에 흠집을 냈다는 혹독한 평가까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이렇게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기까지 한 모습조차도 결국 인간 이병주가 남긴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걸 객관적으로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한계와 논란들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그의 문학이 지닌 생명력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주 강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에도 이병주 화동 국제문학제와 권위 있는 문학상이 성대하게 열릴 예정이거든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서 이른바 나리막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그가 우리 현대사에 남긴 상흔의 치유, 그리고 거대한 인문학적 보고로서의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병주 작가는 소설 속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들을 향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땅에 생을 받은 사람이면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 이 산하로 화하는 것. 정말 먹먹해지는 문장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이 거대한 역사의 풍경 속으로 묵묵히 녹아들어가는 존재들이겠죠. 그가 그토록 집요하게 기록하고자 했던 골짜기의 슬픔, 그리고 그 치열했던 회색의 공감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역사는 항상 승자만을 기억하려 하지만 문학은 잊혀져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합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